2020년 8월 5일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자살 소동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김구영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의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정신과 의사 임세훈 교수가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세훈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보안 인력을 병원 내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평소에도 신변 위협에 자주 노출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같은 사건을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의료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치료를 한다면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맞이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치료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참 슬프죠. 네네네. 약간 치료진 자체를 어떤 자기를 음해하려는 어떤 단체로 하는 망상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꽤 많아요. 거의 전공의 시절 겪으면서 한 번도 환자한테 맞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저도 한번, 저도 한번 맞아봤죠. 네. 이게 신경정신의학회가 2019년 전공의와 전문의 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54명이 흉기 등 위험물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지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손에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환자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지금 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은 461명, 폭언이나 협박 등은 무려 698명에 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의료진들이 하루하루 만나는 세상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자꾸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오히려 편견만 깊어지고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만 깊어지는 게 있어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제가 만난 정정엽 의사는 신변을 위협받는 의료진에 대한 염려의 마음과 환자들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걱정하는 마음 등으로 심경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4시, 24시 편의점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비상벨을 누르면은 즉시 경찰에 신고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신과 의원이나 각 개인 의원들, 그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사실 병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내놓는 해법이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의료진을 위한 안전조치들과 환자들과의 격없는 소통이나 신뢰 형성,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지점이 많아 보입니다.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자기가 길 수 있다고 무작정 앞으로 쭉 기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기기 시작하면은 항상 뒤를 딱 돌아보거든요. 뒤에 엄마가 있냐 없냐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기는 자기 이 엄마라는 이 안전한 공간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아기도 이런데 나이 들어서는 사실 그러한 곳을 반겨주는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최소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생기잖아요. 입원한 환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소지가 그 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갈 데 없고 힘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은 이게 법제화되고 법에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지 그런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정정엽 의사가 후배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로 가름할까 합니다. 저희 병동에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망상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가 걸으면은 세상이 망한다는 약간 그런 망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걸어 다니면은.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이제 항상 기어 다니거나 앉아서 이제 끌면서 다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망상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만성화 돼버리면은 그걸 바꾸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를 저희 동료 한 명이 매일 같이 뭐 한 달 가까이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도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일어나서 걸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신뢰감 자체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대한 신뢰감보다 그 선생님을 더 믿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공감하고 그러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 환자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